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는 전분을 추출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전분을 이용한 전분 가공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뭐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지난 차시에는 어떻게 전분을 회수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원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이 전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방이나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전분만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래서 그 재료가 고구마, 옥수수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봤었고요. 그래서 전분을 분리하는 방법, 뭐 테이블법, 탱크법, 그다음 원심 분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그런 공정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엔 전분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어요. 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제빵 그 외 식품에 뭐 조리나 가공에도 쓰이시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뭐 프락토올리고당, 물엿, 함수결정 포도당, 말토데스트린,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올리고당들이 이제 다 전분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전분을 원료로 가공을 해서 이제 이 식품 첨가물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겠는데요. 굉장히 어지럽죠. 자, 이 전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엿, 분말 물엿, 포도당, 이성화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전분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질까 이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은 전분을 산과 효소로 가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H2O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결합을 끊어내는 것들이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물엿, 분말 물엿, 포도당, 이성화당 다양한 그러한 당들이 나오고, 이러한 당을 총칭해서 전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엿은 다시 또 산당화 물엿, 메가 물엿, 고메가 시럽 이렇게 나누고, 또 포도당은 결정 포도당, 분말 포도당, 입상 포도당, 액상 포도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정 포도당은 다시 또 무수 결정 포도당, 함수 결정 포도당, 분말 포도당은 정제 포도당, 보통 포도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물엿에서 보다시피 산당화 물엿, 메가 물엿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메가는 산은 뭔지 아시겠고, 메가는 효소로 해서 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또 당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잘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당화라고 하는 것은 당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네, 당으로 끝까지 그 효소가 완전히 분해시키면 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산당화 물엿은 덱스트린과 포도당의 혼합체이고, 메가 물엿은 덱스트린과 메가당의 혼합체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얘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먼저 당화라고 하는 개념은 당으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으로 무엇에서부터?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대부분 큰 것이라 하면 전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작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분해는 산과 효소로 가수분해한다. 네, 일단은 처음에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산과 효소로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가수분해의 정도에 따라서, 가수분해가 많이 되면 당이 많이 생성될 거고요. 가수분해가 덜 되게 되면 약간의 커다란 물질하고 같이 섞여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물엿이 되기도 하고 포도당이 되기도 하고 이성화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전분은 이게 옥수수에서 나오는 전분일 수도 있고요. 고구마에서 나오는 전분일 수도 있고, 감자에서도 나온 전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다고요? 효소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래서 전분을 쪼개는 거죠. 전분을 쪼갭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초반에는 얘네들을 커다란 입자로 몇 개로 쪼개겠죠. 그 다음에 더 가수분해가 진행이 되면 얘네들 입자가 점점 작아질 것이고요. 더 가수분해가 되면은 아주 조그만 당과 아니면
약간 중간 정도로 막 섞이면서 나중에는 아주 작은 당으로 변하겠죠. 그러면은 이 가수분해를 어디에서 내가 스톱하느냐, 스톱하느냐에 따라서 산물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스톱하게 되면 커다란 입자, 여기서 스톱하면 중간 입자, 여기서 스톱하면 아주 작은 입자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스톱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이 달라지고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고 단맛도 달라지고 따라서 얘네들의 쓰임새도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분의 맛은 어떻습니까? 전분은 맛이 없죠. 그렇죠? 설탕의 맛은 어때요? 굉장히 달죠. 네, 이것으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은 결국 설탕이나 아니면 당이나 뭐 메가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변화되면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첨가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분당이란 전분을 가수분해하면 물엿에서 순수한 포도당에 이르는 여러 가수분해 산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전분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수분해 정도죠. 정도. 도에 따라서 결정 포도당, 액상 포도당, 물엿 이렇게 뭐 나눠지고 이것이 단맛의 색이, 점도, 용해도, 흡수성이 이와 같은 도표 같이 흡수성이 가수분해 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분당 분자량이 작을수록 당연히 단맛이 나고 물에도 잘 녹고 그래서 이 전분당이 얼마만큼 가수분해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DE, 덱스트로스 이퀴발런트로 나타납니다. DE 매우 중요합니다. D의 공식 꼭 외우세요. 이것은 가수분해의 정도를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모를 고형분으로 나타나고 분자를 직접 환원당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환원당 중에서 포도당으로 퉁쳐서 포도당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DE 꼭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가 설명을 한번 더 하자면 D라는 거 하는 것은 덱스트로스 이퀴발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환원당 포도당으로 표시되는 건 나누기 고형분 곱하기 100이죠. 자, 여기서 고형분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전분입니다. 사용된 전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고요. 그 다음에 직접 환원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환원당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직접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된 산물입니다. 전분에서부터 효소라든지 산으로 분해해서 나온 산물 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포도당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 뭐 하여튼 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알파 베타형으로 돼 갖고 얘네들이 반응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환원성을 나타낸다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 끝에 있는 알파 베타형의 그러한 OH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당을 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다란 전분 구조가 있으면 맨 끝에 환원당이 하나가 있죠. 환원이라고 하는 리액션을 갖다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환원당이 하나,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하나가 또 생기겠죠. 둘로 나눠진다면 말이죠. 그럼 환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개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또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하면 이와 같이 환원성을 가진 그런 당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분해가 되면 될수록 환원당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형분분의 환원당 그랬었을 때 D가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가수분해가 됐고 얘네들이 아주 작은 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D가 크면 클수록 당이 되었다. 당화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E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얘네들의 그 성질을 도표로 나타났어요. 자, 일단 D가 99에서 100이라는 얘기는 거의 다 분해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결정포도당에서 볼 수가 있고 감미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분말 분력 같은 경우에는 D가 25에서 40 정도니까 낮죠. 점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포도당이 다 끊어졌으니까 점도가 낮고 분말 분력은 높고
그리고 흡습성은 이렇게 바깥에서 막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거. 포도당은 작고 그다음에 물엿은 크고 결정성은 크고 낮고 이 그래프가 굉장히 뭐랄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문제가 나오는 그 빈도수가 높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음 D 값이 커짐에 따라서 뭐 나타나는 현상이 뭐 사실과 다른 것은 보기에서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표는 잘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그 D 값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제품이 나오겠는데 이런 성질에 맞게 바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효소가 있는데 효소가 이제 세균을 이용한 효소 아니면 곰팡이를 이용한 효소 아니면 메가를 이용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메가를 이용한 효소를 봤었을 때 우리가 그 전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효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감마 아밀라제. 그래서 감마 아밀라제는 글루코 아밀라제라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아밀라제에 대해서 모르진 않죠. 이제 ASE는 효소 이름이고 아밀이라고 해서는 전분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아밀라제 그러면 전분 가스분해 효소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파 아밀라제는 어떻게 쪼갠다고 그랬어요? 전분을 무작위적으로 분해한다고 그랬어요. 알파 1사결합만 끊어내죠. 알파 16결합에는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밀로펙틴 가지 분자에 해당되는 알파 16결합 부분에선 얘가 작용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리미트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 16결합은 끊지 못하고 남아있는 덱스트린. 이제 덱스트린이 뭔지 아시죠? 스타치에서 덱스트린으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덱스트린,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한계 덱스트린인데 알파 아밀라제가 끊지 못하므로 알파 리미트 덱스트린, 알파 한계 덱스트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는 어떻게 끊어낸다고 그랬죠? 메가당 단위로, 네, 메가당 단위로 2개씩 끊어냅니다. 메가당 단위로. 그래서 말토즈 단위로 이제 끊어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끊어요? 이제 이렇게 아밀로즈, 아밀로페틴의 그런 가지들이 있다. 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끝에서부터 2개씩 끊는 거죠. 2개씩 또 2개씩 끊고. 하지만 얘도 역시 알파 1사결합만 끊고 16결합은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의 덱스틴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아까는 알파 아밀라제가 끊지 못하는 것은 알파 리미트 덱스틴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베타 아밀라제가 못 끊는 것은 베타 리미트 덱스트린이라고 얘기하죠. 베타 한계 덱스트린. 여하튼 베타 아밀라제가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메가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글루코 아밀라제 즉 감마 아밀라제는 포도당 단위로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의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메가에는 이 베타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메가에는. 그래서 메가로 만드는 것은 이 메가라는 것은 보리의 싹이거든요. 이 보리의 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보리의 싹이 나면은 얘네들이 아밀라제의 활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맥주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CK 단맛에도 사용이 되죠. 그 메가의 효소, 그러니까 CK 단맛은 메가당이고요. 이 메가 효소인 베타 아밀라제가 작용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싹의 길이가 이 보리의 그 R에 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의 그런 길이가 났었을 때 이 메가로서 사용하는데 가장 적당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당화법하고 효소당화법, 아까 얘기했죠. 산으로 분해하는 거, 그 효소로 분해하는 거, 산당화법, 효소당화법. 자, 전분을 가수분해하는데 산을 쓰는데 이 산당화법은 당화 시간이 작용하는 시간이 60분입니다. 1시간. 효소당화는 몇 시간? 48시간. 이틀이에요. 굉장히 길죠. 하지만 산당화법은 완전히 정제를 해야 돼요. 왜냐? 이 안에 산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효소당화법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산당화 전분 농도는 25%만 섞어서 시작해야지 그 이상 되면 얘들 안 돼요. 근데 효소당화법은 50%이고 산당화법이 더 싸요.
그래서 산당화 포도당하고 효소당화 포도당은 비교해 보면 묽은산과 함께 가열을 해야 되고 염산, 황산, 수산 써야 되고 중화제는 탄산소다, 탄산칼슘, 탈색제는 골탄, 활성탄, 골탕이 아닙니다. 효소당화 포도당은 포도당의 순도가 높고 쓴맛이 없고 당화의 전부를 제품화할 수 있고 높은 수율을 만들 수 있어요. 균주는 라이조프스 델레마르, 아스퍼질러스 니거,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사용하고요. 효소의 양은 0.3% 효소를 첨가를 해서 60도씨 이하에서는 당화기 한 45에서 50도씨에서 신맛이 나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면 안 되고 60도씨 이상에서 효소가 활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미생물 얘기가 나오는데 라이조프스 델레마르 이렇게 해서 라이조프스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같이 가글을 형성하고 포복질을 형성하고 그 위에 포자낭병이 나오면서 뭐 여러분 배운 거예요. 아스퍼질러스 니거 이것은 흑국 니그로 할 때 니거 그러니까 흑국균이죠. 네, 까만 곰팡이인데 이거 굉장히 주수의 청징에도 사용되고 굉장히 식품공업에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곰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고초균입니다. 담배분해력 아밀라제도 강하고 내열성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뭐 미생물이 이제 소환이 됐어요. 밑에 건 세균이고 위에 건 두 개는 곰팡이죠.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도 효소가 나옵니다. 이러한 효소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효소들은 여하튼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농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작용하게 되면 변성되기 때문에 효소가 다 활성을 잃어버려요. 이 때문에 온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하튼 산으로 당화를 시키느냐, 효소로 당화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프린트물을 보고 이제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포도당 이제 그 전분당으로 만든 포도당은 글루코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덱스트로즈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자, 얘는 역시 우리가 배운 대로 산, 효소로 둘 다 분해를 합니다. 포도당. 그래서 무수결정 포도당, 함수결정 포도당, 정제 포도당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함수결정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 감미료는 이미 여러분은 식품화학 때 배웠어요. 63에서 88 정도, 설탕을 100이라고 하면 55도씨 이하에서는 용해가 어렵고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설탕보다도 용해도가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설탕보다도 산토압이 높고 어느 정도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얼리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들이 결정화가 안 되니까 다루는데 편하고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청량감이 있고요. 함수 결정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에다가 H2O가 결합이 된 상태를 갖다가 함수 포도당, 그러니까 물을 함유했다. 뜻이고 무수 결정 포도당은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각각 쓰이는 것이 다 다르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함수 결정 포도당은 빵, 과자, 음료부터 해서 무수 결정 포도당은 의약품이라든지 청주, 분말 조미료, 스파이스, 정제 포도당은 뭐 가격이 저렴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엿입니다. 물엿은 굉장히 그 조리용으로도 많이 쓰고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독특한 감미와 점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물엿은 덱스트린과 당의 비율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고 그러면은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타치를 갖다가 끊어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자물이 나오는데 덱스트린 더 작아지면 덱스트란, 더 작아지면 올리고당, 더 작으면 이당류, 더 작으면 단당류 이러한 식으로 크기별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것이 몇 개부터 몇 개까지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스타치를 가수분해하면 덱스트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덱스트린은 독특한 점조성을 갖고 있고 보수성 갖고 있고 재결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과제에 많이 써요. 그래서 물엿은 덱스트린과 이렇게 당이 혼합된 것인데 당은 단맛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덱스트린은 물성을 지배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덱스틴과 당이 얼마만큼 혼합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엿이 좋은 물엿이 나오기도 하고 적절한 물엿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물엿은 케이크나 이스트 사용 제품이나 쿠키나 아이싱이나 파이 충전물이나 특수 제품에 각각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성화당이 제일 밑에 아까 나왔었는데, 이성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다르게 하는 그러한 당입니다. 이 여기서 아이소모라제라고 하는 그러한 효소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화 효소예요. 근데 포도당을 이성화시키는 거니까 포도당 이성화 효소, 글루코즈 아이소모라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포도당을 뭘로 바꾸느냐? 분자의 구조만 달라질 뿐이지 분자의 조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프럭토즈로 바뀝니다. 얘들은 상쾌하고 깨끗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청량 음료에 감미료는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당연하죠. 왜? 프럭토즈로 바뀌니까. 프럭토즈가 훨씬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당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얘네들은 단맛이 당연히 강해집니다. 설탕에 비해서 얘네들 결정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품에 많이 사용되지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먼저 전분을 글루코 아밀라제로 이용해서 모두 다 포도당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화 효소를 작용시키는 거죠. 전분을 자 감마 아밀라제, 글루코 아밀라제 알고 계시죠? 포도당 단위로 끊어내는 거. 그럼 포도당이 생산되어지고 포도당에다가 이소모르제, 이성화 효소를 집어넣고 포도당과 플러스 과당의 혼합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화당입니다. 네. 이 이성화 효소는 뭐 어떻게 한다고?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는 효소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소를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과당이 많아지기도 하고 포도당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당입니다. 기능을 갖고 있는 당인데 비만 방지, 충치 예방, 장내 세균을 조정, 충치 및 장내 세균 조정, 식이섬유까지 이와 같이 다양한 당들이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헬스 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유식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성 뭐 그런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이클로덱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이 이렇게 동그랗게 결합이 돼 갖고 그 안에 향기 물질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아니면 의약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싸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이클로덱스틴이고요. 식이섬유는 저칼로리 소재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1g당 1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물성 개선과 아니면 변비 방지의 효과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자일로 올리고당이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자일로 올리고당은 헤미셀룰로즈를 재료로 해서 여기에서 그 자일란을 추출하는 겁니다. 자일란을 추출하고 자일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입니다. 이것을 가수분해해서 자일로즈를 생산하게 되는 건데요. 이 자일로즈가 2개에서 10개 정도의 그런 붙어 있는 그런 올리고당의 당을 자일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성 당으로서 활용하고 있고요. 하루에 0.7에서 7.5g 정도로 그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큰데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그 유익균을 이렇게 장내에서 번식시켜주는 그리고 유해균은 차단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얘 자일로 올리고당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장내에서 그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면서 물론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공복감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길 만큼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그런 유익한 균들이 자리를 잡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전분을 이용해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다양한 그런 당을 봤고요. 산당화, 효소당화 잊지 마시고 D가 또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